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목표는 첫 번째는 세포막의 구조와 또 세포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막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을 보면 세포막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을 해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 층으로 보이는 세포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층으로. 그래서 이 두 층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어떻게 이 두 층이 되어 있냐면 이 위쪽과 이 아래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 인지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지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를 했었죠. 인지질은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 머리 부분하고, 그죠? 꼬리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머리 부분은 인산 부분이 있어서, 그죠? 인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물과 상당히 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친수성입니다. 그리고 이 꼬리 부분은 지방산으로 되어 있죠.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물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친하지 않는 것을 소수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지질이 위쪽, 이 바깥쪽과 안쪽을 계속해서 쭉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물과 친하지, 바깥쪽과 세포 안쪽, 세포 바깥쪽과 세포 안쪽은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과 친한 머리 쪽이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고요. 이 안쪽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은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이렇게 세포 바깥쪽을 바라보는 인지질하고 세포 안쪽을 바라보는 인지질, 이렇게 두 가지 층이 함께 겹쳐 있는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인지질, 여기는 지금 인지질만 모습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인지질 사이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막을 통과하는 단백질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세포막 바깥쪽에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 안쪽에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 바깥쪽과 안쪽, 그리고 세포막을 통과하는 단백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막이, 그러니까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막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뭐냐면 사람의 세포와 쥐의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포에 아까 인지질과 그다음에 단백질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각 단백질에다가 형광물질을 부착합니다. 형광물질을 부착해서 사람 세포와 쥐 세포를 구분할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람 세포와 쥐 세포를 융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은 쥐 세포 형광물질이 있고요. 이 위쪽은 사람 세포 형광물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시간이 지나면, 1시간 후에 보면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 세포에 있던 단백질과 쥐 세포에 있던 단백질이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람 세포에 있는 단백질과 쥐 세포에 있던 단백질이 융합되었을 때 서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 이동해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실험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세포에 전체적으로 형광 물질을 고르게 부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그림이에요. 고르게 부착했죠. 요 1번이 어디냐면 이쪽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세포의 일부분의 형광 물질을 제거했죠. 이것을 2번이라고 하면 바로 요 부분이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가면 3번인데 이 3번 세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세포에 고르게 형광물질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어디냐면 이 부분이 그래프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볼 때도 세포막 단백질에 형광물질을 부착하고 일부분을 제거했더니 처음에 그 부분은 형광물질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죠? 이 부분이 형광물질이 없어졌다가 다시 형광물질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 세포 내의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동을 한다, 움직인다 라는 것들을 볼 수가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포막을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린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죠? 세포막을 좀 더 확실하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 이게 지금 인지질 이중층이 쭉 있고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막 단백질이 그죠? 여기 보면 바깥쪽에 있는 막 단백질, 그다음에 통과하는 막 단백질,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막 단백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도 이 단백질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백질이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지어는 단백질 끝에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백질은 서로 이 여러 가지 단백질은 이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첫 번째 물질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효소 작용을 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신호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 운반은 밖에서 안쪽으로 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질을 이동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효소로 작용하는 것은 이 효소가 작용함으로 인해서 세포 내부의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런 사례들은 자세하게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전달하는 것, 세포의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내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밖에서 오면 안쪽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나 하는데 뭐냐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인식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종류를 가지고 다른 세포들이 이것이 어떤 종류의 세포구나, 간을 구성하는 세포인가 위를 구성하는 세포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탄수화물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포 구조를 가지고 인지질도 움직여가고 인지질 세포막도 움직여가고 그 다음에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도 움직여가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막의 구조를 우리들이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는 얘기는 세포 내에서 그죠? 인지질들이 수평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그 다음에 막 단백질도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 모자이크 막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느냐와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막에
세포막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세포 외부와 그죠? 세포 외부와 세포 내부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구분을 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시에 세포 외부의 물질을 인식을 해요. 세포 외부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세포 안팎의 물질 이동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세포 안팎으로 물질 이동하는 걸 조절해 주는 세포의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투과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필요한 물질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물질은 밖으로 내보내는. 그죠? 모든 물질이 다 들어오고 모든 물질이 다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나 양분들은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고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막에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확산이 있습니다. 확산. 두 번째는 삼투. 세 번째는 능동수송.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확산과 삼투는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반면에 이 능동수송은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이동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확산과 삼투와 능동수송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생각해 볼게. 확산이 무엇이냐? 확산은 뭐냐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분자가 퍼져나가는 거. 이걸 확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해 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잉크가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플라스크에다가 잉크방울을 똑 떨어뜨려 주면 처음에는 잉크들이 모여 있고 나머지는 물들만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균일하게 전체적으로 다 잉크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 분자가 퍼져 나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확산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세포 안팎의 농도 때문에 농도 기울기는 농도 차이죠. 농도의 차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이나 이온,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확산을 통해서 세포막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서 확산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확산도 일어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산이 일어나는 방식이 단순 확산이 있어요. 단순 확산은 뭐냐면 이렇게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고농도, 여기가 저농도면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해 가는 것을 단순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 확산에 비해서 촉진 확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촉진 확산. 이 촉진 확산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여기가 고농도고 여기가 저농도인데 물질이 이동해 가다가 물질이 좀 커가지고 여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아까 얘기한 단백질이 있었죠. 그죠? 이 단백질을 거쳐서 물질이 이동해 가는 경우 이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우리가 볼 때,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을 볼 때, 단순 확산은 물질이 직접 통과하는 경우 단순 확산이에요. 촉진 확산은 물질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를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촉진 확산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있겠죠? 그 단백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로 단백질 그리고 운반체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통로 단백질은 특정한 물질을 이동시키는 경우예요. 특정한 물질이 이동되는 경우 그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 이걸 통로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 자, 운반체 단백질은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질과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럼 그 모양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단순 확산은 밖에 있는 물질이 인지질막을 통과해서 그죠? 이동해 가는 거. 이거 단순 확산입니다. 그런데 촉진 확산은 지금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이 있는데 통로 단백질은 통로가 돼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염소 이온이 이 통로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통로가 이렇게 막혀 있으면 지나가지 못하고 이 통로가 열리면 그죠? 이 통로가 열리면 이 통과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반체 단백질은 밖에 있는 물질과 단백질이 여기서 결합을 해요. 이 통로 단백질은 지금 결합하는 게 없죠. 근데 운반체 단백질은 이 물질과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그 결합된 물질을 안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은 밖에 있는 물질들을 안으로 이동시켜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데 그야말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통로 단백질이고 그 물질과 결합해서 운반되는 것은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산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어떤 차이가 날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프로 측정을 해보면 자, 세포막과 안쪽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죠?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빨리빨리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보면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점점 빨리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죠. 세포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질들이 있어요. 여기 물질들이 있습니다. 4개 있고 2개가 있을 때 이럴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약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아래쪽과 이쪽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농도가 커짐에 따라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걸 나타내요. 그런데 단순 확산은 계속 빨라집니다. 농도가 높아지면 계속 빨라져요. 그런데 촉진 확산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양이 처음에는 굉장히 빨라요. 빠르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촉진 확산은 무엇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냐면 단백질로 그죠? 수송 단백질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빨리빨리 운반을 해주고 싶지만
이 단백질의 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빨라질 수 없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일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포 이동 방법이 삼투 현상이 있었습니다. 삼투 현상. 이 삼투 현상은 뭐냐면 용매와 용질이라는 말을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용매와 용질.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텐데, 자, 용액이 있고요. 용액이 있습니다. 이 용액은 뭘로 구성되냐면 용질과, 그죠? 용질과 용매로 구성이 돼요. 용질과 용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요거의 예를 들면 용액의 예를 들어 설탕물이 있어요. 설탕물. 그죠? 그럼 요 설탕물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설탕과, 그죠? 설탕과 물을 합친 것입니다. 그죠? 이때 설탕은 용질이고요. 물은 용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자, 농도 차이가 납니다. 농도 차이가 나요. 어떤 농도 차이가 나냐? 자, 여기 보면 이 가운데 부분에 뭐가 있냐면 여기 반투과성 막이라고 있습니다. 이 반투과성 막은 뭐냐면 일정한 크기 이상은 통과를 시키지 않아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대해 보면, 확대를 해서 이 그림을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요 빨간색이 뭐냐면 용매예요. 이게 용매.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용질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막이 반투과성 막이죠. 요것이 반투과성 막이에요. 그래서 이 반투과성 막으로는 용매는 이동하지만 용질은 이동을 못해요. 자, 그럼 이 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느 쪽에 용질의 농도가 높은가요? 자, 오른쪽이 용질의 농도가 높죠.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 현상을 뭐라고 했냐면 확산이라고 그랬죠. 확산에 의해서 이 물질이 용질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런데 반투과성 막 때문에 반투과성 막에 있는 중간에 이 통로가 작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확산은 불가능. 그죠? 확산할 수가 없죠. 왜? 중간에 반투과성 막에 통로가 작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반대로 용매의 입장을 봅시다. 용매. 오른쪽에 용질이 많았죠? 자, 용매는 왼쪽이 많을까요? 오른쪽이 많을까요? 그렇죠. 용매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용매의 농도를 따진다 그러면 왼쪽이 더 많고 오른쪽이 낮으니까 이것도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때는 반투과성 막의 중간에 통로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반투과성 막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용질의 농도가 높고 왼쪽은 용질의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동일한 위치, 여기 보면 위치가 동일하죠.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오른쪽처럼 바뀝니다. 자, 이렇게, 그죠? 왼쪽에 있는 왼쪽 여기까지 이렇게 있었던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고농도에 있는 용질이 이동을 못하니까 왼쪽에 있는 용매가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뭐가 이동했어요? 용매가 이리로 이동해 갔습니다. 근데 이리로 한없이 이동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동해 가냐면 여기 이렇게 이동해 가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죠. 이만큼 차이가 나면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여기가 없고 여기는 이만큼 물이 올라갔죠. 그럼 이 물이 올라간 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물을 내리밀고 여기서도 이렇게 밉니다. 그럼 이쪽으로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쪽에서 미는 힘과 이쪽으로 들어오는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더 이상 물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를 내리누르는 요 압력, 요게 뭐냐면 요게 삼투가 되겠어. 삼투압이라고 해요. 요거를. 이 부분이 그죠? 이 윗부분 H만큼 올라간 이 부분이 이 아래를 내리누르는 압력, 이게 삼투압이에요. 그러면 삼투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반투가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고농도의 용질이 이동을 못하니까 이쪽에 있는 용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것이 삼투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삼투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 삼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이 반투가성 막에서 삼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투가성 막이 없으면 삼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옆에 보면 그러면 삼투압이 어떻게 되냐? 삼투압을 나타내는 공식이 여기에 나와 있죠. 삼투압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게 삼투압입니다. P는 CRT 이렇게 되어 있는데 P는 삼투압이고 C는 용액의 농도예요. 몰 농도라고 하는데 몰 농도는 이제 화학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것이고 여기에 이 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도입니다. 농도. C는 농도. 그다음에 R은 기체 상수. 이 값은 여러분이 알겠죠. 0.082. 그리고 T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럼 삼투압은 자, C에 비례하고 R에 비례하고 T에 비례하는 것인데 R 값은 정해져 있죠. 0.082 상수니까. 그래서 농도에 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합니다. 즉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그러니까 농도가 삼투압에 영향을 미치고 온도가 삼투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모든 세포들은 수용액으로 둘러싸여 있죠. 수용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 세포는 항상 주변에 이 물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세포하고 주변하고 농도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농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 농도를 비교해 본다는 게 뭘 얘기하냐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등장액, 고장액, 저장액이 뭐냐? 자, 좀 더 확인해 보면 등장액은 뭐냐면 수용액의 삼투압하고 세포질의 삼투압이 같아요. 그죠? 수용액과 세포의 삼투압이 같습니다. 이 주변과 그죠? 여기 있는 세포의 삼투압과 주변의 삼투압이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요것이 바로 등장액이에요. 등장액. 그 다음에 고장액은 뭐냐? 고장난 것이 아니라 수용액의 삼투압이 세포질보다 높아요.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주변보다 요 수용액의 이 세포의 삼투압이 주변이 세포보다 높은 거죠. 그죠? 이쪽이 높아요, 농도가.
요게 등장액이고, 그죠? 여기가 주변이 높으니까 여기는 고장액이에요. 그 다음에 저장액이 있는데, 저장액은 뭐냐면, 저장액은 주변이, 그죠? 주변이 세포보다 낮은 경우. 이것이 저장액입니다. 그래서 저장액은 수용액이 세포질보다 낮은 경우.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게 몇 가지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자, 그러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액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가운데 이게 적혈구인데요. 적혈구와 주변의 농도가 같은 거죠. 그러면 농도가 같으니까 물질의 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물질의 이동이 없습니다.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모양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액의 경우, 고장액은 뭐냐면 적혈구 안쪽과 바깥쪽을 봤을 때 농도가 어디가 높냐면 바깥쪽의 농도가 높은 거죠. 바깥쪽의 농도가 높아. 그런데 이 세포막은 아까 무슨 막이라고 했냐면 반투과성 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깥쪽은 농도가 높고 안쪽은 농도가 작은데, 원래는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확산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반투과성 막이 있으니까 확산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적혈구 세포가 쭈글쭈글해지는 걸 볼 수 있죠.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죠?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저장액을 반대로 보면 이번에는 바깥쪽이 안쪽보다 농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것이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역시 반투과성 막이니까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요. 바깥쪽에 있는 물이 이 적혈구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가 한도에 도달하면 적혈구가 터져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혈이라고 합니다. 용혈. 이 용혈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저장액에서 일어나요. 동물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식물도 보면 마찬가지죠. 안쪽과 바깥쪽이 농도가 똑같으니까,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으니까, 농도가 동일하니까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장액에 넣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그 다음에 고장액으로 가면 들어가겠죠.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식물세포는 용혈이 안 일어나느냐? 안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안 일어날까요? 세포벽이 있어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세포막이 견디다 터지는 것이고, 식물세포는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서는 용혈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를 특별히 식물세포를 저장액 속에다 집어넣으면 저장액 속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저장액에다 넣었다.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그죠? 저장액이면 세포가 있고요. 세포가 있고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서? 저장액일 때. 그죠? 저장일 때 물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식물세포가 있고, 식물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식물세포가 있고, 그죠? 세포막이 있고, 이 바깥쪽에 뭐가 또 있냐면 세포벽이 있어요. 그죠? 세포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겠죠.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세포가 팽팽하죠? 그지? 세포가 팽팽해서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밀어요. 팽팽해지니까 밀겠지. 뭘 밀어? 세포벽을 밀어요.
이렇게 세포벽을 미는 압력을 팽압이라고 합니다. 팽압. 그러면 세포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팽압이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밖으로 미는 힘이 커지니까 팽압이 커지겠죠. 그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식물 세포를 저장액에 넣었다. 그러면 식물 세포를 저장액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저장에 넣었을 때 물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뭐 때문에 들어오냐면 삼투압 때문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 집어넣었다고 치면 여기 집어넣으면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삼투압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떨어집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그죠?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팽압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죠? 팽압이 점점 증가합니다. 여기 지금 1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1은 뭐냐면 원래 세포의 크기예요. 원래 세포의 크기는 팽압이 없겠죠. 그런데 밖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점점점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압력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팽압이 삼투압과 일치하는 이 지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력이라고 해요. 흡수력. 그래서 세포의 농도가 세포의 삼투압이 이만큼일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흡수하는데 물을 흡수하면 팽압이 점점 늘어나니까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다가 팽압과 삼투압이 딱 만나는 점에서는 더 이상 흡수가 안 됩니다. 그죠? 요거 그림으로 보면 세포가 이렇게 있고 물이 들어와요. 그죠? 물이 들어옵니다. 물이 들어오는데 반대쪽으로 미는 힘이 있었죠? 팽압. 그죠? 밖으로 미는 힘, 팽압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는 힘과 밖으로 미는 힘의 양이 똑같으면 여기 그죠? 삼투압과 팽압이 동일하면 더 이상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죠?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지면 이런 조건이면 흡수력은 얼마가 되느냐? 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았을 때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 최대 그죠? 팽윤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최대 팽윤 상태. 그래서 여기 보면 최대 팽윤 상태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삼투압과 팽압이 같아질 경우에 흡수력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최대한도로 팽팽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동물세포에서 나타나지 않고 식물세포를 저장액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확산과 삼투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능동수송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능동수송은 뭐냐면 뭘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삼투 현상을 이야기할 때 자, 반투과성 막이 있었죠. 반투과성 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농도가 고고 농도가 전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뭐가 이동한다 그랬냐면 용매가 이동했었어요. 그죠? 용매가 이동한 겁니다. 요게 뭐냐면 삼투예요. 삼투. 그런데 이번에는 이건 삼투인데 그거에 비해서
그거에 비해서 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번에는 자, 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고농도고요. 여기가 저농도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번엔 뭐가 이동하냐면 용질이 이동해요. 용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동 수송이라고 합니다. 용질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 이걸 능동 수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능동 수송이 일어날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능동 수송이 일어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파래가 있는데 파래가 여기는 살아있는 파래고 여기는 죽은 파래예요. 자, 죽은 파래를 먼저 봅시다. 죽은 파래 이 가운데 부분이 뭐냐면 이게 세포막이에요. 여기가 세포막입니다. 여기도 요게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이야. 세포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죽은 파래를 보면 바닷물과 세포질 안쪽에 칼륨, 나트륨, 염소 이온의 농도가 또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세포막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 살아있는 파래를 보면 칼륨의 농도는 세포질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굉장히 말하자면 여기는 200이고 여기는 5 정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세포질 안쪽에 있죠.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여기는 0.2인데 여기는 1이죠. 여기는 바깥쪽이 오히려 굉장히 나트륨 농도가 많죠. 그 다음에 염소도 보면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세포질 안쪽이 농도가 더 많이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세포막이 어떤 기능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포막이 무슨 기능을 수행했냐면 칼륨의 경우에 바닷물 속에 있는 칼륨을 세포질 안으로 자꾸 이동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그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밖으로 자꾸 내보낸 겁니다. 염소도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죠. 이렇게 이동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뭐도 필요하냐면 막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그죠? 막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써 있진 않은데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 이동하는 방식, 거슬러서 반대쪽으로, 그죠? 본래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확산이죠, 그죠? 확산이야.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건데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능동수송이 일어나는 걸 보면 어디서 일어나냐면 소장 용털에서 양분을 흡수할 때 능동수송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식물 뿌리털에서 양분을 또 흡수할 때 능동수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 이게 능동수송의 전형적인 예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트륨 칼륨 펌프, 두 번째 소장 용털에서 영양소 흡수, 세 번째 식물 뿌리털에서 무기양분 흡수. 이 세 가지 경우가 능동수송의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륨 나트륨 펌프를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요. 자, 보세요. 칼륨 나트륨 펌프 보면 능동수송인데 능동수송인데 자, 단계가 4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칼륨 나트륨 펌프를 담당하는 단백질이 있죠. 보라색 칼륨 나트륨 펌프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세포 안쪽에서 세포 안쪽 나트륨이 농도가 낮습니다. 나트륨이 낮지만 그래도 그 낮은 가운데서도 나트륨이 어디에 결합하냐면 여기 펌프의 단백질에 결합을 해요.
세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에너지, 여기 에너지가 가서 에너지를 주면서 이 결합되어 있는 칼륨 나트륨 펌프의 모양을 반대쪽으로 변형을 시켜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그죠? 이 부분에 있던 나트륨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바깥쪽에 나트륨이 굉장히 높아요. 나트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이 나가고 나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깥쪽에 있던 칼륨이 또 여기 붙어요. 그 다음에 다시 구조가 바뀌면서 칼륨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트륨의 경우는 자꾸 밖으로 나가죠. 그죠? 나트륨은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그지? 그래서 바깥쪽이 나트륨의 농도가 높죠.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를 보면 바깥쪽이 안쪽보다 농도가 높습니다. 나트륨은. 그죠? 그 다음에 칼륨을 보면 칼륨은 밖이 저농도고 고농도인데도 불구하고 칼륨이 자꾸 안으로 들어오죠. 칼륨이 자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칼륨의 경우는 어디가 농도가 높으냐면 안쪽에 농도가 높습니다. 항상 나트륨과 칼륨은 이 농도가 유지가 돼요. 무엇 때문에? 칼륨 나트륨 펌프. 그죠? 칼륨 나트륨 펌프라는 것 때문에 바깥쪽은 나트륨이 농도가 높게, 안쪽은 칼륨 농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ATP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삼투하고 확산하고 그 다음에 능동성 이 세 가지 물질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요런 조그만 분자들 말고 굉장히 큰 물질들, 그죠? 큰 물질들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세포 안에서. 그죠? 단백질처럼 크기가 큰 물질은 어떻게 이동하느냐. 왜냐하면 얘네들은 확산, 삼투, 능동성 같이 세포막을 통과하는 방식으로는 운반이 안 돼요. 너무 커. 그래서 이 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인데 조그맣게는 세 가지인 거죠. 자, 첫 번째는 세포 내 섭취입니다. 세포 내 섭취. 세포 내 섭취는 뭐냐면 세포 바깥쪽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이렇게 소낭을 만들어요. 이게 소낭이야. 소낭을 만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좀 크기가 큰 고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세포 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안으로 끌어 들어와요. 이게 세포 내 섭취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 그 액체에 녹아 있는 물질, 여기는 고체 말고 액체에 녹아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이 식세포 작용과 비슷한데 여기 이렇게 그 액체에 녹아 있는 물질도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세포 작용이라고 합니다. 마치 음료수를 마시는 것처럼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세포 내로 물질이 들어오는 경우는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용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외부에 있는 물질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인 경우는 식세포 작용, 액체나 아주 물에 녹아 있는 그런 아주 작은 물질이 들어올 때는 물을 마시듯이 음세포 작용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를 세포 외 배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의 배출. 이 세포의 배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세포에서 합성된 물질이 운반소낭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가 이 운반소낭이 세포막에 결합을 합니다. 세포막이 결합을 하면 여기가 터지겠죠? 터져서 이게 세포 밖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포 외 배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내 섭취와 세포의 배출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를 보면 자, 식세포 작용 같은 경우는 미생물이나
세포 조각같이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을 세포 내로 섭취할 때 얘가 백혈구가 먹이를 세포 속으로 끌어들이는 경우, 이때는 식세포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음세포 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죠?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의 혈액의 액체 성분을 흡수할 때 이게 음세포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배출 같은 경우는요, 아까 물질이 여기 나가는 걸 이 아래쪽에서 보면 물질이 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주로 세포 내에서 합성된 물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낼 때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자 같은 경우, 그죠?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을 분비하거나, 그 다음에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할 때, 이게 세포의 배출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